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가 된 차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사실은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방심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 노준상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동안 별다른 갈등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가끔 작은 의견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각별히 잘해주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딱히 미워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아껴주시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아, 밥은 먹었니? 아, 그래. 그럼 설거지 좀 해놓고 가거라. 그리고 마트에서 올 때 된장 좀 사와. 집에 떨어져 간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른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퇴근길에 같이 사올게요. 그래. 그럼 김치도 하나 사오고. 요즘 내가 담글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휴지도 떨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특별히 친밀하지도 그렇다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관계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저한테 많이 관심을 보이고 챙겨줬지만 7년이 지나다 보니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그냥 무난하게 지내는 정도였죠.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피곤하지? 저녁은 뭐 먹을까? 그냥 그랬어. 오늘은 일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할만했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로 간단하게 해 먹을까? 그래, 좋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이 평범하지만 나름 화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친정 엄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결국 그날 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와 저는 무척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엄마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엄마, 엄마. 병원에서 엄마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잃은 슬픔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민정이네 분식집이라는 작은 가게였는데 엄마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민정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했으니까 엄마는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참 뿌듯하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할 일 많이 남으셨잖아요. 나중에 제가 아이 낳으면 엄마가 돌봐주셔야 하고 저랑 같이 여행도 다녀야 하고요. 그래, 그것도 맞네. 그럼 엄마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엄마는 늘 검소하게 사셨어요. 좋은 옷 한 벌 사입지도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잘 사드시지 않으셨죠. 오직 저를 위해서만 돈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식집 수입으로 그럭저럭 살만하게 지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혼자 사셨던 작은 아파트였는데 엄마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어? 이게 뭐지?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많이 있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정리를 안 하고 두신 서류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전부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들이었어요. 강남 지역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10장도 넘게 나왔고 임대차 계약서들도 수십 장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내역을 적어놓은 엄마의 수첩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엄마 거야? 엄마가 이런 부동산을 갖고 계셨다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늘 검소하게 사시던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다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거예요. 특히 강남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미리 땅과 건물을 사두셨던 거죠. 엄마의 수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1995년 강남역 근처 상가 1층 매입, 1998년 신논현역 인근 건물 매입, 2003년 압구정동 상가 건물 매입. 이렇게 꾸준히 부동산을 늘려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급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정확한 시세를 알아봤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이 시세로 계산하면 전체 부동산 가치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위치도 너무 좋고 임대 수익률도 안정적이고요. 100억 원이요? 정말요? 네. 요즘 강남 상가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어머님이 갖고 계신 건물들은 역세권이고 상권도 좋아서 투자 가치가 아주 높아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평생 분식집에서 일하시며 검소하게 사신 엄마가 사실은 이렇게 큰 자산을 만들어 두셨다니요. 그리고 엄마의 유언장도 발견했어요.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정식 유언장이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딸 민정에게 상속한다. 민정이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제 복잡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상속 포기 기간도 있고 상속세도 계산해야 하고 각종 서류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서 상속세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만 제대로 밟으시면 문제없이 상속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부동산이 많아서 등기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복잡한 상속 절차를 밟았어요. 그 과정에서 시댁에도 자연스럽게 상속 얘기가 알려졌죠.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준상은 그냥 고생 많다 정도로 반응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구나. 우리 며느리 참 복받았네. 상속 절차 밟는 것도 힘들 텐데 고생이 많다. 여보, 상속 관련해서 뭔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서류 정리하는 것도 복잡할 텐데 혼자 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변화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가족들이 제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상속 재산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세무사 선생님이 정확한 감정가를 내주시고 상속세 계산도 나오고 하니까 실제 금액이 얼마나 큰지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모든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제 소유가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부동산이 민정 씨 명의로 등기 완료되었어요. 정말 큰 자산을 물려받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모아주신 거니까 저도 잘 관리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여보, 오늘 상속 등기가 모두 완료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제 소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와 준상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말이에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100억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 여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부자가 되었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봐야겠어. 처음에는 그냥 기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도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과도하게 친절해지셨거든요. 민정아, 힘들지? 이제 그렇게 큰 재산을 관리해야 하니까 부담도 클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아라.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준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지고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재산이 생겼으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어떨까? 요즘 사고도 많고 부동산 관리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생명보험? 굳이 그런 것까지 들어야 할까? 아니야.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계약자가 되어서 당신 보험을 들어줄게.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받아서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는 단순히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무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일주기였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엄마를 떠나보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하루 종일 울적한 기분이었어요. 엄마,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우울해 보였나 봐요. 민정 씨, 오늘 많이 우울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오늘이 친정엄마 일주기라서요. 그냥 마음이 좀 무거워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일찍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렇게 상기되었니?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이 어머님 일주기라서 그렇지? 네, 어머니. 하루 종일 엄마 생각만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날에는 혼자 있으면 더 슬프잖아.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단다. 그러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뭔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작은 도자기병에 담긴 술이었습니다. 이거 말이야, 내가 어제 밤새도록 정성껏 끓인 약주야. 우리 민정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한약재도 넣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이거 한 잔 하고 어머님께 인사드린 다음에 푹 자거라. 어머니,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번거로우셨을 텐데요. 뭘 이런 걸로 번거롭긴.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면 당연하지. 사돈도 하늘에서 우리 며느리 슬퍼하는 모습 보시면 마음 아프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시고 마음 편히 쉬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시지 않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이 약주는 말이야,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마시면 정말 좋다고 하더라.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술이 최고야. 준상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 여보. 어머니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거 준비하시는 거 봤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야. 어머니 마음 받아서 한 잔하고 좀 편히 쉬어. 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마음까지 써주시고. 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내가 밤새 끓인 보람이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이거 마시고 어머님께 인사드려보자.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술잔을 따라주시는데 저한테 주시는 잔과 당신이 드실 잔이 달랐거든요. 제가 받은 잔은 좀 더 크고 깊었고 시어머니께서 드시는 잔은 작고 얕았어요. 그리고 제 잔에는 술이 가득 담겨 있는데 시어머니 잔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도 같이 드시는 거죠? 저 혼자만 마시기가 좀 그런데요. 아, 나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셔서 조금만 마실 거야. 너는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좀 더 마셔야 해. 이 술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술을 잘 못 드신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님께 인사드려보자. 하늘에 계신 어머님, 우리 며느리 민정이가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해요. 부디 하늘에서 민정이 지켜봐 주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잘 지킬게요. 엄마 덕분에 저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사를 드리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술잔을 건네주셨어요. 자, 이제 이거 마시고 어머님께 인사드려라. 그리고 오늘 밤은 푹 자고. 술잔을 받아들었는데 그 순간 정말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술에서 뭔가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향긋한 약초 냄새 뒤에 뭔가 쓴맛 같은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워낙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간 술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먼저 어머니께서 드세요. 저도 그 다음에 마실게요. 아니야, 너부터 마셔. 오늘 주인공은 너잖아.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도 너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게 마려워졌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급해서요. 아, 그래, 다녀와. 술은 여기 놔두고 가. 화장실에 가면서도 계속 그 이상한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용모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번뜩 든 생각이 있었어요.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각별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챙겨주실까? 그것도 밤새도록 술을 끓여가면서까지? 물론 일주기라는 특별한 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시어머니와 준상이 제 앞에서 자꾸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준상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하는 거죠?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민정이 왔구나. 야근한다더니 일찍 들어왔네. 여보,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나? 네, 오늘은 할 일이 일찍 끝나서요. 아까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집안일로 얘기한 거야.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수상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시어머니와 준상이 둘이서만 자주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거나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한 번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 부엌에서 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할게요. 그래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제가 나타나니까 또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아직 안 주무세요? 늦은 시간인데요. 아,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시려고 했어. 나도 목이 말라서 나왔어. 여보도 물 마실 거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정확히 뭘 의심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던 분이 왜 갑자기 밤새도록 술을 끓여주실까? 왜 제 잔에만 술을 가득 따르고 당신 잔에는 조금만 따르실까? 왜 저부터 마시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 술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는 뭘까? 생각할수록 점점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결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 술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만약 정말로 저한테 해를 끼치려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무서웠지만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가서 술잔을 바꿔치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드실 잔을 마실 때 뭔가 반응을 보이실 거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요. 자,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래, 이제 어서 술 마셔라. 식으면 안 좋아. 그런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잠깐 부엌으로 가신 틈에 제가 재빠르게 술잔을 바꿀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럼 같이 마시죠. 건배할까요?
그래, 좋아.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술을 마셨어요. 저는 원래 시어머니께서 드실 예정이던 술을,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제가 마실 예정이던 술을 드신 거죠. 술을 마시고 나서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평상시처럼 말씀하시고 계셨고요. 그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지? 어머님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보시고 기뻐하실 거야. 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정말 이상해.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흐려지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이게 뭐지? 왜 이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 술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마셨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 돼. 이럴 수가. 원래는 네가.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급하게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시고 호흡도 이상해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상한테도 연락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 불렀으니까 빨리 와요. 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지금 당장 갈게. 하지만 그때 준상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놀라긴 했지만 뭔가 당황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곧 119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 약물 중독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약물을 복용하셨는지 아세요? 약물 중독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드시는 약이 없으신데요?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상당한 양의 약물이 검출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저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의식을 잃었던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는데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원래는 네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병원에 있던 간호사도 그 말을 들었고 곧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병원에 도착한 건 시어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온 지 2시간 후였습니다. 간호사가 시어머니의 말실수를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김정훈 경사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친정엄마 일주기라서 시어머니께서 약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드시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이 원래는 네가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준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상황을 묻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물 중독이라고 하시던데. 그런데 어머니가 특별히 드시는 약도 없으신데 이상해요. 혹시 오늘 드신 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술이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끓이신 약주였어요. 친정엄마 일주기라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술잔을 바꿔서 마셨어요. 술잔을 바꿨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큰 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시고 당신은 작은 잔에 조금만 따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잔을 바꿔놨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너무 친절하시기도 하고 술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준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널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건데 왜 그런 의심을...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 술과 술잔들을 압수해야겠어요. 저희는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아직 그 술병과 술잔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게 오늘 드신 술이군요. 이거 모두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 안에 다른 약물이나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경찰관님, 이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어머니가 술을 잘못 담그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환자분의 말씀이 워낙 심각해서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엌 휴지통에서 빈 수면제 포장지들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뭔가요? 수면제 포장지가 여러 개 있네요. 그건 제가 요즘 잠이 안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져서요. 그런데 포장지가 너무 많은데요? 이 양이면 상당히 많이 복용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서 더 충격적인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여기 약물을 우린 흔적이 있는 주전자가 있네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시어머니 핸드폰에서 준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여기 메시지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화들이 있네요. 며칠 전 메시지. 내일 일주기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 생각에 슬퍼할 때가 기회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실수하면 안 돼. 일주기 당일 오후. 오늘 밤에 하는 거죠?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성공하면 우리 둘 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메시지들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 저를 죽이려고 공모했던 거였어요. 준상 씨,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야, 여보. 이건 오해야. 메시지 내용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일단 관련자 조사를 위해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경찰이 약국 전산망을 조회해 본 결과였어요. 약국 전산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김옥분 씨와 박준상 씨가 각각 다른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매한 기록이 있네요. 시어머니는 3일 전에 잠이 안 온다며 수면제를 샀고 준상은 2일 전에 스트레스 때문에라며 수면제를 샀더라고요. 각각은 정상적인 용량이었지만 합치면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어요. 두 분이 구매한 수면제를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 시기도 오늘 사건과 맞아떨어지고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저희가 둘 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지만 경찰관은 더 이상 준상의 변명을 듣지 않았어요. 일단 두 분 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상도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시어머니와 준상은 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노리고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면 제 부동산을 남편인 준상이 상속받고 준상과 시어머니가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거였어요. 피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상속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주기라는 날을 이용해서 의심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더 무서운 건 이들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일주기라는 감정적으로 취약한 날을 노린 것, 약주라는 명분으로 약물을 먹인 것, 각자 다른 약국에서 수면제를 나누어 구매한 것까지. 다행히 피해자분이 직감적으로 의심하셨기 때문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드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준상이 최근에 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 생명보험 가입을 시도했다는 거였어요. 김준상 씨가 2주 전에 부인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10억 원 생명보험 가입을 문의하셨어요. 다만 보험금이 너무 커서 심사가 까다로워서 아직 가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즉, 저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받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부동산 상속과 보험금,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죠.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저를 돈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니.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죄목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 형량도 상당할 것 같네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구속된 후에도 준상과 시어머니가 끝까지 발뺌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한 일이고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나는 그냥 며느리를 위해서 약주를 끓여준 것뿐이야. 약물을 넣은 건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수면제가 들어간 거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메시지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약물 구매 기록, 보험 가입 시도 기록까지.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메시지 기록은 명백한 공모의 증거고
생명보험 가입 시도는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친정어머니 일주기라는 날을 이용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들이 제 상속이 확정된 직후부터 벌써 그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준상의 또 다른 핸드폰에서 발견된 메모, 부동산 매각 후 현금화, 어머니 목 40%, 내 목 60%, 매각 즉시 해외 이주 고려. 시어머니 수첩에서 발견된 내용, 민정이 사고 후 1개월 뒤 부동산 정리, 아들과 함께 제주도 이주, 새로운 사업 시작.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를 죽이고 나서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놨더라고요.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준상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집안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준상이가 결혼 전에 민정 씨 어머니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장인어른이 부자라서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즉 처음부터 제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범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이 더욱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옥부는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3년, 피고인 박준상은 동일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므로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준상은 4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형량보다 더 큰 상처가 남았어요. 7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배신감이었죠.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니. 하지만 다행히 저는 그날 밤의 직감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시어머니의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준상의 범죄가 확정된 상황이라 이혼 사유로는 충분했어요. 남편분이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은 상황이니까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을 확실히 해야겠네요. 네,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절대 한 푼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배우자가 피해자를 해치려고 한 상황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준상 측에서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나왔어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까지 모두 박탈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확실하게 반박했어요. 해당 재산은 원고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고유 재산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고가 이 재산을 노리고 원고를 살해하려고 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제가 직접 준상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야, 민정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다만 그때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몇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각각 다른 약국에서 약을 사고 어머니랑 메시지까지 주고받으며 공모했나요? 그건... 그리고 저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까지 계획해 놓으셨던데 그것도 일시적인 정신 착란이었나요? 준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이 저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집안 재산을 조사했다는 증언도 있었으니까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로 보입니다. 결국 이혼 판결에서 저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원고가 상속받은 모든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준상의 잘못을 인정받은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의 유언장에서 발견한 한 구절을 떠올렸어요. 엄마의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만약 민정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민정이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내 재산을 그런 사람들에게 넘기지 말 것. 민정이만이 내 진짜 가족이다. 마치 엄마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신 것 같았어요. 엄마가 걱정하신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 나쁜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넘어갔어요. 제가 잘 지켰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 집에서 나와서 강남에 있는 제 건물 중 하나에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건물 상태도 좋고 위치도 훌륭하네요. 임대료 관리만 잘하셔도 매월 상당한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평생 모아주신 거니까 제가 더 잘 관리해서 키워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한편에 작은 카페도 열었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하면서 엄마의 분식집에서 쓰던 소품들을 몇 개 가져다 놓았어요. 엄마가 직접 쓰시던 앞치마, 손수 적으신 메뉴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사장님, 이 카페 인테리어가 참 따뜻하네요. 뭔가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로 만든 공간이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도 했죠. 사장님이 그런 무서운 일을 겪으셨구나.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가 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직감을 믿고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하고 제 자신을 지킬 줄 알게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가족인데 그럴 리 없어라며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부동산 관리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카페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이 날 때면 카페에서 엄마께 인사드려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덕분에 정말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순간에 직감을 믿었던 제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새롭게 만난 좋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저를 속이거나 해치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돈이나 재산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직감을 믿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그날 밤 직감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꿈도 생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 사건이 있기 전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지키시기 바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